작은 가게 안. 한 남자가 가게를 나서는 손님들에게 즐거운 저녁이 되길 바란다며 인사를 건넸다. 그러고는 테이블을 닫기 시작했다. 이 젊은 청년의 이름은 유준, 그리고 오늘은 그의 18번째 생일이었다. 자정이 지나면 마침내 초보자 던전에 도전하여 프로페셔널이 될 자격이 주어질 터였다. 누군가 갑자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바로 가게의 사장님이었다. 남은 손님이 많지 않으니 사장님은 준에게 일찍 퇴근해서 여동생을 데리러 가라고 허락해 주었다. 준은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날 밤에 일당을 받았다. 그리고 가게를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그는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을 깨달았다. 10년 전 신성한 게시 게임이 지구에 강림했다. 초보자 던전을 클리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성과 아이템, 스킬을 얻어 강력한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각성한 프로페셔널들이 만들어낸 혼돈은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쓸었고 무수한 목숨을 앗아갔다. 8명의 최강자들이 신성한 계시의 전당을 설립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은 질서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 혼돈을 초래했던 프로페셔널들은 하루아침에 상류층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최고급 주택가에 살며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누렸다. 반면 준의 부모님은 그 혼란의 시기에 차가운 땅속에 묻혔고 2번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그렇기에 준은 행복해지기 위한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결론지었다. 준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동생 슈를 데리러 갔다. 간다고 외친 그녀는 해맑게 달려와 그의 품에 쏙 안겼다. 준이 집에 데려다주러 왔다고 말하자 슈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열대 사이에서 나타난 할머니는 남매의 우애가 참으로 부럽다고 말씀하셨다. 슈는 쑥스러워하며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러 자리를 떴다. 할머니는 오늘이 준의 18번째 생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셨다. 그녀가 선물을 건넸지만 준은 한사코 받을 수 없다고 사양했다. 여동생을 솔선해서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한데 케이크까지 받는 건 너무 과분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말을 엿들은 슈는 부끄러워졌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자신도 열심히 일한다며 서둘러 오빠의 말을 정정했다. 못 믿겠으면 사장님께 직접 물어보라고 당당히 말하기까지 했다. 할머니는 슈가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맞장구를 쳐주셨다. 사장님은 슈가 일을 돕기 시작한 후로 가게의 월 매출이 30%나 올랐다고 설명하셨다. 그녀는 준에게 어서 케이크를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준도 못 이기는 첫 고집을 꺾었다. 남매는 감사 인사를 드린 뒤 자전거를 타고 함께 길을 나섰다. 준은 반드시 프로페셔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집에 도착하자 슈는 불을 켰고 준은 자전거를 정리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준은 무슨 케이크일까 혼잣말을 하며 상자를 열었다. 그는 한 조각을 잘라 여동생에게 건넸다. 어서 먹으라고 재촉했지만 슈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두 뺨 위로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그녀는 제발 던전에 도전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준은 다정하게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명했다. 자신이 던전에 도전해서 프로페셔널이 되지 않으면 평생 지금 같은 쥐구멍에서 살아야만 한다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했느냐고 물었다. 슈는 눈물을 닦고는 가게 안에서 손님들이 던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가 준비한 선물은 초보자 던전에 대한 정보가 담긴 수첩이었다. 오빠를 위해 그녀가 직접 모든 것을 요약해둔 것이었다. 슈의 유일한 부탁은 그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뿐이었다. 마침내 남매는 식사를 마쳤다. 머지않아 슈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준은 애정 어린 목소리로 그녀를 바보라고 불렀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그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그녀에게 공주 같은 삶을 안겨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준은 던전 센터에 도착했다. 직원이 그를 초보자 던전의 입구로 안내했다. 그녀는 초보자 던전의 사망률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준에게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라고 충고했다. 그럼에도 준은 포털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시스템이 그에게 직업을 선택하라고 알렸다. 그는 암살자를 선택했다. 시스템은 즉시 직업에 대한 정보를 그의 몸에 주입했다. 암살자,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드는 킬러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생명의 사신이자 파멸을 부르는 미지의 전령이었다. 준은 곧 다가올 시련에서 최대한 오래 버텨야 하며 그 성과에 따라 직업 특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암살자는 슈가 수첩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직업이었다. 그리고 지금
준은 프로페셔널로서의 운명을 결정지을 첫 번째 시련과 마주했다. 돌연 무언가가 그를 공격해왔다. 준은 피를 흘리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체력을 전혀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는 즉시 이것이 정신력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검 한 자루가 그의 손에 꽂혔고 다른 하나는 그의 옆 땅바닥에 내리꽂혔다. 이로 인해 준은 날아오는 검들을 피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고통을 견디는 것은 점차 그의 정신력을 마모시킬 것이고 끊임없이 장검을 피하는 것은 그의 체력을 고갈시킬 터였다. 체력이 바닥나든 정신력이 완전히 무너지든 어느 쪽이든 결국 기절하여 의식을 잃게 될 것이었다. 검들이 계속해서 빗발치는 가운데 준은 최대한 오래 버틴다는 것이 그저 의식을 잃지 않는 것뿐임을 깨달았다. 준은 신성한 계시 개임에 실망감을 느꼈다. 이번 시련은 단단한 벽에 정면으로 부딪힌 꼴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검들 중 하나를 꽉 쥐었다. 이어진 맹공이 닥쳐오자 그는 자세를 잡고 날아오는 모든 칼날을 튕겨냈다. 마침내 공격이 멈췄다. 준은 더 강해지겠다는 자신의 결의가 고작 검의 빗따위에 꺾일 리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완벽한 자신감으로 다음 공격을 맞이했다. 검들은 끊임없이 그를 향해 쏟아져 내렸다. 눈이 멀듯한 강렬한 빛에 준은 눈을 가늘게 뜰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검을 완벽하게 쳐냈다.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승자임을 당당히 선언했다. 시스템이 암살자 직업 특성 시련을 완벽하게 클리어한 준에게 축하를 건넸다. 그는 SSS급 암살자 특성인 정정당당을 획득했다. 준은 환희에 휩싸였다. 그는 하루빨리 슈에게 공주같은 삶을 안겨줄 힘을 마침내 얻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슈가 누워있는 동안 그는 갑작스레 어딘가로 전송되었다. 그의 앞에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그곳은 여성 악마와 천사가 지키고 있었고 신성한 계시 게임의 문이 그에게 열렸다는 알림이 울려 퍼졌다. 초보자 던전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메시지였다.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문 안으로 들어섰다. 신성한 계시 게임에는 5가지 직업이 존재했다. 전사에게는 강인한 육체가, 마법사에게는 두둑한 지갑이, 궁수에게는 끝없는 훈련이, 사제에게는 믿음직한 팀원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준이 있었다. 더 나은 선택지가 없었기에 그는 암살자 직업을 선택하여 고독한 늑대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암살자가 사실 초반부 가장 강력한 직업이라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은신 스킬만 활성화하면 순식간에 투명해질 수 있었으니까. 그 스킬 덕분에 그는 들키지 않고 몰래 타겟을 관찰하고 약점을 찾으며 지속적으로 스택을 쌓을 수 있었다. 10초마다 타겟의 방어력을 5 무시하는 동시에 자신의 물리 공격력을 5씩 증가시켰다. 이 효과는 은신이 끝난 후 가하는 첫 번째 공격을 통해 발동되었다. 은신 상태를 오래 유지할수록 축적되는 공격력은 더욱 커졌다. 이 스킬 하나만으로도 암살자는 초반에 가장 강력한 생존력과 폭발적인 데미지를 모두 갖추게 된다. 초보자 던전 안에서 암살자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준은 포탈을 지나 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잿불의 도시광장에 도착했다. 그는 몬스터를 사냥해 레벨을 올리면서 자신의 미스터리한 특성을 연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근처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계집애는 두고 당장 꺼지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무리의 우두머리는 그 여자에게 이 근처에 재밌는 곳을 많이 안다며 같이 가자고 꼬드겼다. 한 전사가 즉시 나서서 그 여자를 보호했다. 그는 여자의 오빠였다. 그는 남자의 손을 쳐내며 여동생에게서 떨어지라고 경고했다. 은신 상태를 유지한 채 준은 그 남매가 꽤나 골치 아픈 상황에 휘말렸다는 걸 지켜보았다. 준은 이놈들이 약해 빠진 겁쟁이들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이들은 그저 초보자 던전에 숨어서 폭군 행세나 하는 쓰레기들이었다. 준에게 그들은 남의 뱃속을 기어다니는 역겨운 기생충에 불과했다. 그 남자는 새파란 놈이 감히 자신을 쳤다며 분노에 전사의 멱살을 잡았다. 그는 전사에게 살아서 이 던전을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며 협박했다. 준은 남매가 진짜 위험에 처하기 전에 그들이 도망칠 수 있게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이는 새로 얻은 은신 스킬의 효과를 테스트해볼 완벽한 기회이기도 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무리 사이로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계획은 간단했다. 한 대 치고 도망가서 양아치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었다. 그러면 남매가 도망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가 현재 안전구역 안에 있어 다른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알렸다.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양아치들의 우두머리는 대체 누구냐며 소리쳤다. 한편 준은 던전 안에도 안전구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다른 놈들은 준에게 죽고 싶어 환장했냐며 경고하곤 그를 쫓아 달려갔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시야에서 5초만 벗어나면 다시 은신을 발동해 놈들을 따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슈가준 가이드를 먼저 더 꼼꼼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이 남매는 기회를 틈타 무사히 빠져나갔다. 양아치들은 준을 찾기 위해 사방을 뒤졌다. 분노한 우두머리는 그놈이 태어난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다. 준은 모퉁이에 숨어 마침내 놈들을 따돌렸다. 이것만 봐도 암살자가 초반에 가장 강력한 클래스라는 게 확실히 증명되었다. 신의 계시 게임은 모든 플레이어에게 인벤토리 공간을 제공해주어 믿을 수 없을 만큼 편리했다. 준은 자리에 앉아 인벤토리를 열었다. 슈의 노트를 꺼내 주에 깊게 읽기 시작했다. 안전구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그는 그곳이 플레이어들끼리 서로에게 어떠한 피해도 줄 수 없는 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다음 레벨업 루트가 가장 잡기 쉬운 몬스터인 뱀이 있는 숲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준은 슈의 가이드가 얼마나 든든한지 새삼 깨닫고 기뻐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동쪽에 있는 마령양 황야였다. 준은 레벨 1짜리 작은 마령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마령양 황야에 도착했다. 슈의 가이드에 따르면 작은 마령양들은 대체로 먼저 공격하지 않는 비성공 마수였다. 그렇다 해도 준은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현재 그의 물리 공격력은 120이었고 작은 마령양의 체력은 180, 물리 방어력은 0이었다. 2분만 기다리면 일격에 놈들을 즉사시킬 수 있었다. 마령양 한 마리당 5의 경험치를 주며 레벨 2가 되려면 100의 경험치가 필요했다. 시스템은 그가 마수 작은 마령양을 처치해 5의 경험치를 얻었다고 알렸다. 준은 온전히 은신에만 의지해서 즉사시킬 경우 레벨업에 꼬박 40분이 걸릴 거라고 계산했다. 그는 그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만약 은신으로 접근한 직후 공격한다면 작은 마령양은 맞는 즉시 돌아서서 반격할 테니 놈을 마무리할 틈이 없었다. 작은 마령양 한 마리의 머리를 정통으로 가격했다. 레벨 1 암살자의 체력은 고작 200이었고 체력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레벨업 속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준은 빠르게 레벨업하려면 먼저 정정당당의 일격 필살 효과를 어떻게 발동시키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작은 마령양을 죽였던 앞선 2번의 사냥 모두 일격 필살 효과를 발동시키지 못했다. 은신 상태로 접근하는 건 확실히 정정당당에 해당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은신으로 접근하는 게 정정당당하지 않다면 뒤에서 접근하는 것도 안 쳐주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어찌됐든 두 방식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작동했으니 말이다. 타겟이 암살자를 보지 못했다는 조건. 비록 작은 마령양을 즉사시키긴 했지만 그의 특성은 여전히 발동되지 않았다. 놈의 머리를 친 건 그저 치명타를 터뜨린 것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시스템이 초급 체력 회복 무략을 획득했다고 알렸다. SSS급 특성이 강력한 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그 설명이 너무나도 모호했다. 준은 가능한 한 빨리 특성을 더 연구해서 정확한 발동 조건을 알아내기로 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자신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드러낼수록 더 정정당당해 보일 터였다. 그래서 준은 작은 마령양의 얼굴에 대고 널 죽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놈의 목을 베어버렸다. 하지만 특성은 여전히 발동하지 않았고 치명타 효과는 머리를 공격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았다. 정정당당히 발동되지 않자 준은 발동 조건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밝히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했다. 다음으로 그는 자기소개를 추가해 실험해 보기로 했다. 관심에 목마른 사이코패스 살인마들이나 할 법한 극적인 소개 멘트였다. 그는 작은 마령양에게 내 이름은 유준이고 이제 널 죽일 거라고 말했다. 입 밖으로 내뱉기만 했는데도 쪽팔려 미칠 지경이었다. 정말 그의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효과는 있었다. 준은 정정당당을 발동시키려면 자신을 소개하고 암살의 시작을 선언해야 한다는 걸 마침내 깨달았다. 하지만 모든 작은 마령양에게 일일이 살해를 예고하는 건 전혀 달갑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사냥 효율이 끔찍하게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그때 우리의 주인공은 여러 타겟에게 동시에 암살을 선언하는 방법을 떠올렸다. 주위를 둘러보고 근처에 다른 플레이어들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목청껏 자신의 이름을 외치며 암살을 선포했다. 작은 마령양들은 어리둥절한 채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준은 그저 놈들이 자기 말을 다 들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양들을 썰어버리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사냥을 이어가며 그는 첫 치수를 세기 시작했다. 마침내 킬 카운트가 14회에 도달했다. 그 순간 시스템은 그가 레벨 2에 도달했음을 알렸다. 준은 킬 카운트가 50회에 도달할 때까지 사냥을 계속했다. 시스템이 그가 레벨 3을 달성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타겟들이 자신의 선언을 듣고 그에 의해 정정당당하게 암살당하기만 한다면 특성이 동시에 최소 10명의 타겟을 조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눈앞에 마법진이 나타났다. 준은 작은 마령양을 일정 수 이상 처치하면 발동된다고 동생이 말했던 그 이벤트가 이것인지 궁금해졌다. 마법진이 부서지며 그 안에서 레벨 5짜리 엘리트 칼날 마령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준은 이를 자신의 SSS급 특성의 진정한 실용성을 시험해볼 완벽한 기회로 여겼다. 우리의 주인공은 외쳤다. 검은 마령양, 내 이름은 유준이고 지금 당장 널 죽이러 가겠다. 한편 몇 분 전 한 남자가 멀리서 준이 작은 마령양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저 꼬맹이가 자기들 보스에게 심기를 거스르고도 뻔뻔하게 도시를 나와 혼자 레벨업을 하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준이 작은 마령양을 일격에 죽이는 걸 본 남자는 그가 외부에서 고레벨 장비를 가져왔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준을 죽이고 장비를 뺏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엘리트 몬스터가 나타난 것을 보자 그는 얼어붙고 말았다. 그 남자는 이것이 그 꼬맹이의 최후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몬스터가 준을 죽이고 나면 그의 장비를 챙길 계획이었다. 그 사이 준은 통성명을 하고 암살을 선언한 뒤 표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정정당당 특성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했다. 준은 가볍게 스치기만 하더라도 유효타 한 번만 먹이면 일격필사를 발동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치르게 악마양이 그를 향해 돌진했다. 시스템은 지정된 대상을 향해 돌진하며 닿는 모든 것에 350의 물리 피해를 입히는 스킬이라고 설명했다. 돌진 중에는 이동 속도가 200% 증가하며 그 무엇도 이를 멈출 수 없었다. 암살자 클래스는 체력 상승치가 극도로 낮았다. 암살자는 레벨업을 할 때마다 기본 체력이 10%씩만 증가했다. 현재 레벨 3인 준의 체력은 고작 240에 불과했다. 엘리트 몬스터의 스킬에 정통으로 맞으면 그는 즉사할 것이 뻔했다.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압박감을 견디며 공격을 피해내는 것조차 이미 충분히 버거운 일이었다.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단검 같은 근거리 무기로 반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준은 갑자기 검은 불꽃이 자신을 휩싸자 깜짝 놀랐다. 그는 몬스터가 광역 공격 스킬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공격을 상대로 반격할 기회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간신히 공격 범위를 벗어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었다. 하지만 그때 치르게 악마양이 그의 등 뒤로 도약했다. 악마양 짓밟기라는 이름의 이 스킬은 허공으로 높이 뛰어오른 뒤 표적을 중심으로 반경 3m의 원형구역을 내리찍어 최대 300의 피해를 주고 에어본 효과를 부여했다.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받는 피해량은 줄어들었다. 준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충격파의 가장자리에 살짝 스쳤을 뿐인데도 그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뻔했다. 다른 암살자 플레이어들이라면 전방을 지켜주는 전사 동료들이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은신 스킬까지 있으니 생존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준이 가진 것은 SSS급 특성이었다. 누군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평생을 바쳐서라도 그를 굴복시키려 드는 자들이 틀림없이 나타날 터였다. 그렇기에 그는 모든 위협을 홀로 마주해야만 하는 운명이었다. 적어도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치르게 악마양이 다시 한번 그를 향해 돌진해왔다. 암살자 클래스의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정정당당의 힘을 완벽하게 해방하기 위해 준은 두 가지를 해내야만 했다. 첫째, 회피가 온전한 본능이 되어 더 이상 온 신경을 쏟지 않아도 될 때까지 모든 움직임을 훈련해야 했다. 둘째, 생존력을 끌어올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야만 피할 수 없는 공격이 날아와도 버텨낼 수 있을 테니까. 준이 치르게 악마양의 다리를 베어냈다. 단독으로 치르게 악마양을 처치한 것을 축하하는 시스템 알림이 떠올랐다. 그는 악마양의 악몽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이 칭호를 통해 그의 체력은 10% 증가했고 양형태의 마수에게 입히는 피해량은 5% 증가했다. 준은 결단을 내렸다. 최강이 되기 위한 그의 길은 그 무엇보다 생존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었다. 어찌됐든 목표물에 도달해 유효타 한 방을 먹일 때까지 살아남기만 한다면 그 어떤 적이든 쓰러뜨릴 수 있었으니까.
준은 신조차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우수 등급의 장신구인 저주받은 검은 양의 목걸이를 획득했다. 이 장신구는 체력 200을 올려주고 폴리모프 효과를 부여했는데 물리 및 마법 공격력을 50% 감소시키는 대신 최대 체력을 1000포인트까지 2배로 뻥튀기 해주었다. 준에게 이른바 저주라는 이 효과는 오히려 축복처럼 느껴졌다. 그 목걸이 덕분에 그의 생존력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 체력이 264에서 928로 껑충 뛴 것이다. 준은 상태창에 완전히 집중했다. 그 탓에 등 뒤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고 차가운 칼날이 등허리를 꿰뚫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습격자는 영웅놀이나 하려 들었다며 준을 비웃고는 다음 생에는 이 교훈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조롱했다. 준은 습격자를 힐끗 쳐다보고는 그가 아까 전 남매를 괴롭히던 무리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챘다. 자신이 너무 방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자는 준에게 남길 유언이라도 있냐고 물었다. 준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그 남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선언했다. 그 선언을 들은 남자는 미친 듯이 폭소를 터뜨렸다. 그는 준이 그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플레이어의 체력이 수치화되었다 하더라도 사지가 잘려나가거나 피를 흘리는 등의 생리적 반응과 부상으로 인한 고통은 그대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칼날은 준의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은 상태였다. 남자는 억지로 일에 피해라도 입혀 상황을 뒤집어 보려 한다며 준을 조롱하면서 칼날을 더 깊숙이 밀어넣었다. 준은 그저 실소를 터뜨렸다. 그는 일격필사를 발동한 뒤 남자의 골반을 찔렀다. 남자는 그 작은 상처 때문에 수치화된 자신의 몸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죽으라고 말했다. 그 후 준은 인벤토리에서 포션을 꺼냈다. 자신이 얼마나 부주의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근처에 숨어서 자신을 기습할 기회를 노리는 자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다행히 목걸이를 장착해 체력이 2배로 늘어난 덕분에 저 암살자가 상황을 오판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방금 그 공격 한 번에 즉사했을 것이 뻔했다. 준은 남자가 영웅놀이를 운운했던 것을 떠올렸다. 이로써 습격자가 아까 도시에서 마주쳤던 불량배의 수하라는 확신이 들었다. 신의 계시 게임에는 자체 통신 시스템이 있었기에 그 떨거지들이 서로를 친구로 추가해 두었을 거라 예상했다. 그것은 즉 방금 죽은 암살자의 죽음도 곧 발각될 것이라는 뜻이었다. 준이 레벨업을 하겠다고 계속 이곳에 머문다면 언제 그 떨거지들에게 포위당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현재로서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단 일격의 표적을 즉사시키는 자신의 특성뿐이었다. 그 점을 염두에 둔 그는 단계를 건너뛰고 악마양 같은 엘리트 몬스터를 곧바로 사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한다면 레벨업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질 터였다. 10분 후 떨거지들은 그들의 2인자가 죽기 직전까지 머물렀던 장소에 도착했다. 두목은 대체 자기 동생이 이런 버려진 곳까지 기어들어온 거냐며 소리쳤다. 궁수는 그가 감히 두목을 공격한 유비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했었다고 보고했다. 두목은 2인자가 정말로 그 초보 암살자의 손에 죽은 게 맞는지 물었다. 그는 명백히 분노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무리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당장 그 암살자를 찾아내라고 모두에게 명령했다. 두목은 반드시 그 암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선언했다. 잿빛 평원 페어의 외곽 여러 마리의 검은 늑대들이 귀청이 터질 듯한 포효를 내질렀다. 한 무리의 플레이어들이 늑대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준은 은밀하게 그 전투를 지켜보았다. 돌무더기 뒤에 숨은 그는 경험치를 모아 레벨업을 할 준비를 마치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잿빛 평원 페어에서 준은 홀로 떨어져 있는 잿빛 늑대개를 발견했다. 그는 놈의 동태를 주에 깊게 살폈다. 몬스터의 능력치를 시험해볼 완벽한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놈을 죽이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홀로 있던 잿빛 늑대개가 그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준에게 짐승은 그저 짐승일 뿐이었다. 놈의 공격 패턴은 단순하고 뻔해서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다행히도 저주받은 검은 양의 목걸이 덕분에 그의 체력은 928까지 늘어난 상태였다. 평범한 암살자였다면 이런 공격 한 번에 치명상을 입었겠지만 준은 무려 7번이나 버텨낼 수 있었다. 잿빛 늑대개가 그의 팔뚝에 이빨을 박아 넣는 순간 그도 단검을 놈의 몸에 쑤셔 넣었다. 그가 마수 잿빛 늑대개를 처치하여 20의 경험치를 획득했다는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이 짐승들은 쉽게 피할 수 있는 단순한 공격 패턴을 보였기에 준은 한 번에 12마리에서 14마리의 잿빛 늑대개를 상대하는 것이 자신의 한계일 거라고 가늠했다.
갑자기 준은 근처에서 살기를 느꼈다. 아까까지만 해도 등 뒤에는 잿빛 늑대개가 한 마리도 없었기에 대체 놈들이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설상가상으로 앞선 늑대 무리가 이미 그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준은 홀로 있던 잿빛 늑대개가 미끼였고 자신이야말로 그 미끼를 덥석문 물고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행히도 그들에게 있어 작은 나룻배로 상어를 잡으려는 멍청한 시도는 결국 배가 가라앉고 타고 있던 모두가 죽는 참사로 이어질 뿐이었다. 이전에 그가 쓰러뜨린 암살자가 건무 스킬북을 떨어뜨렸고 준은 지금이야말로 그 위력을 시험해볼 완벽한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1레벨 건무를 활성화했다. 그것은 특정 직업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사용자의 근접 전투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공용 스킬이었다. 스킬을 장착하자 그는 본능적으로 정교하고 화려한 무기 기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잿빛 늑대개 한 마리가 맹렬히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준은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그들 모두 단 한 마리도 남김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광명정대 특성이 즉각 발동되었다. 그는 단숨에 잿빛 늑대개 한 마리를 베어 넘겼다. 그 모습에 나머지 녀석들은 한층 더 광분할 뿐이었다. 녀석들이 일제히 공격을 퍼부어왔다. 하지만 준은 그들의 맹공 사이를 미끄러지듯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는 몸을 회전시키며 녀석들의 목을 날카롭게 베어버렸다. 그런 다음 재빨리 자세를 고쳐 잡고 다음 녀석의 급소를 찔렀다. 그 일격은 140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잿빛 늑대개의 끔찍한 상처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더 많은 잿빛 늑대개들이 동시에 그를 향해 뛰어올랐다. 준은 무리 사이를 거침없이 누비며 녀석들을 차례차례 추수하듯 베어 넘겼다. 마침내 암살자 직업이 4레벨에 도달했다는 시스템 알림이 울려 퍼졌다. 준은 13마리의 잿빛 늑대개와 동시에 싸우면서도 단 한 번밖에 공격을 허용하지 않은 자신에게 벅찬 뿌듯함을 느꼈다. 1레벨 건무가 이토록 경이로운 효과를 발휘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스킬 포인트를 사용해 4레벨로 강화한다면 전설 속 검성에 필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에 또 다른 스킬북이 떨어져 있는 것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자가치유 스킬북이었다. 비전투 시 매분 최대 체력의 5%를 회복시켜주는 공용 스킬인 자가치유를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책이었다. 준은 이 스킬이 대단히 실용적이라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는 주저없이 공용 스킬인 자가치유를 장착했다. 이 스킬 덕분에 유적을 떠난 뒤 남은 회복 무력을 모두 팔아치워 생활비에 요긴하게 보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은신, 건무, 자가치유까지 3개의 스킬을 꽉 채워 장착하여 빈 스킬 슬롯은 단 하나만 남게 되었다. 준은 다음 잿빛 늑대개 무리를 찾아 사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레벨을 올릴 채비를 마쳤다. 그 순간 그의 앞쪽에서 굉음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그는 즉각 무엇이 이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는지 의문을 품었다. 매캐한 흙먼지가 거치자 10레벨 막연 우두머리의 흉포한 모습이 드러났다. 준은 녀석을 발견하자마자 곧장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그는 마수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누군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식당에서 토벌대가 사냥 중인 마수를 가로채는 자는 그들의 끔찍한 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던 전문가들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준이 바라는 것은 오직 압도적으로 강력한 전문가가 되어 사랑하는 동생 슈에게 공주 같은 삶을 안겨주는 것뿐이었다. 그는 굳이 불필요한 골칫거리에 휘말리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마수는 이미 그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는 거대한 바위 뒤에 숨어 있었지만 막연 우두머리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위를 박살내며 돌진해왔다. 그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준의 은신이 강제로 풀려버렸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밝히며 마수에게 계속 도망가라고 싸늘하게 경고했다. 그러지 않으면 단숨에 목숨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이다. 그 살벌한 선언과 함께 그의 광명정대 특성이 폭발적으로 발동되었다. 주는 녀석이 쓸데없이 자신을 공격하다 개죽음을 당하는 대신 서둘러 이곳을 떠나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일 뿐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마수가 이성을 잃고 그를 향해 덤벼들자 주는 즉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음을 직감했다.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녀석의 날카로운 발톱이 그를 잔인하게 핥히며 450이라는 끔찍한 피해를 입혔다. 4레벨에 도달했음에도 준의 가냘픈 체력은 고작 968에 불과했다. 그는 단 한 번의 공격이라도 더 허용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기에 이 싸움을 순식간에 끝내야만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물러서지 않고 녀석을 향해 똑바로 돌진했다.
그리고 녀석의 전신을 향해 숨쉴 틈조차 없는 무호흡 난도질을 쏟아부었다. 시스템은 막연 우두머리를 처치한 것을 축하하며 그에게 막연 사냥꾼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수여했다. 이 칭호는 그의 물리 및 마법 공격력을 5% 증가시켜 주었다. 또한 개과 마수와 싸울 때는 물리 및 마법 방어력을 10%나 대폭 상승시켜주는 사기적인 효과도 있었다. 바로 그때 그가 전에 위기에서 구해주었던 남매가 그를 발견했다. 주는 그들이 막연 우두머리를 사냥 중이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결코 사냥감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다급히 해명했다. 녀석이 갑자기 미친 듯이 덤벼들어 부상을 입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반격했을 뿐이라고 말이다. 그러고는 바닥에 떨어진 전리품들은 모두 가져가도 좋다고 덧붙였다. 청년은 감격 어린 목소리로 그를 자신들의 은인이라 불렀다. 그는 자신을 수호 시안이라고 정중히 소개하며 곁에 있는 소녀가 자신의 소중한 여동생 수호 유라고 밝혔다. 그는 광장에서 악랄한 불량배들에게 쫓길 때 준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유인해 자신들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준에게 자신들을 기억하는지 조심스레 물었다. 준은 당연히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이라면 구구절절 해명하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기에 속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단순히 드롭된 아이템들이나 잘 챙기라고 쿨하게 말한 뒤 미련 없이 돌아서서 자리를 뜨려 했다. 유는 오빠에게 다가가 준이 막연 우두머리를 그토록 순식간에 쓰러뜨린 것을 보면 가공할 만한 폭발적인 데미지 스킬을 가졌음이 틀림없다고 은밀히 속삭였다. 그녀는 저렇게 강한 준을 파티에 합류시키기만 한다면 마침내 악명 높은 흑암뱀에게 당당히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 쉬아는 떠나려는 준의 앞을 다급히 가로막았다. 그는 준에게 자신들의 파티에 합류해 영광스러운 흑암뱀 토벌에 함께 나서지 않겠냐고 간곡히 제안했다. 준은 아직 10레벨조차 달성하지 못했기에 그 무모해 보이는 제안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어째서 벌써부터 초보자 던전의 끔찍한 보스에게 도전하려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물었다. 유는 초보자 던전에서 가장 강력한 마스터급 칭호인 초보자 학살자를 얻으려면 10레벨에 도달하기 전에 3마리의 던전 보스를 모조리 처치해야만 한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쉬아는 초보자 학살자 칭호가 단순히 모든 능력치를 10% 증가시키는 엄청난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10대 위대한 길드 중 한 곳에 가입하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기도 했다. 체력이 절반이나 남은 막연 우두머리를 단숨에 홀로 도륙낸 중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강대한 힘을 지녔을 것이라 확신했던 것이다. 쉬아는 그토록 압도적인 실력자가 이런 천금 같은 기회를 기꺼이 포기할 리 만무하다고 생각했다. 준은 그들의 달콤한 말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광명정대 특성이 있는 한 그들이 어떤 비열한 음모를 꾸미든 눈꼽만치도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초보자 던전 보스의 진정한 힘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상위 랭커들만이 알 법한 귀중한 정보들을 남김없이 긁어모으기로 마음먹었다. 그 결론에 도달한 그는 기꺼이 그들과 함께 흑암뱀에게 피 튀기는 도전을 하기로 동의했다. 준은 막연 우두머리의 날카로운 송곳니로 정교하게 벼려낸 뛰어난 등급의 무기 막연 단검을 손에 넣었다. 그 단검은 두꺼운 살점과 단단한 뼈를 두부 썰듯 단숨에 도려낼 수 있을 만큼 섬뜩하게 예리했다. 무기 슬롯에 장착할 수 있으며 4레벨부터 사용 가능했고 내구도 100에 무려 40이라는 막대한 추가 공격력을 부여했다. 남매는 막연 우두머리가 떨어뜨린 귀중한 막연 단검을 미련 없이 그에게 넘겨주었다. 처음에 준은 그들의 지나친 호의 뒤에 무언가 흉악한 꿍꿍이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이내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을지도 모른다고 깨달았다. 초보자 던전 보스가 드롭하는 진기한 장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거액에 팔린다는 소문도 뇌리를 스쳤다. 준은 우선 흑암뱀의 치명적인 약점과 정보부터 철저히 수집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다음 홀로 그 괴물을 사냥해 희귀한 장비들을 산처럼 쓸어 담은 뒤 밖에서 모조리 팔아넘겨 일확천금을 거머쥘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보스 구역의 웅장한 입구에 다다르자 준은 오직 극소수의 제한된 인원만이 그 안으로 발을 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예리하게 눈치챘다. 비열한 불량배들이 힘없는 평범한 전문가들을 탐문 밖으로 잔인하게 쫓아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천만다행으로 준은 이곳에 발을 들이기 전 남매의 파티에 합류한 상태였다. 그들의 시기적절한 초대로 인해 뜻밖의 적지 않은 돈을 굳히게 된 셈이었다. 세 사람은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안으로 조심스레 진입했다. 준은 거대한 석순 중 하나에 기괴하게 또리를 틀고 있는 뱀 한 마리를 발견했다. 뱀의 덩치가 예상외로 너무 작아 치명타를 입히기가 꽤나 까다로울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피튀기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 쉬아는 흑암뱀의 공격 패턴이 생각보다 단순해서 초반에는 자신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보스가 통제불능의 광폭화 상태에 접어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테니 그때는 반드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 순간 땅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쉬아는 흑암뱀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다급히 목청을 높였다. 유준이 봤던 작은 뱀은 그저 녀석의 뿔에 불과했다. 그 진짜 본체는 실로 거대했다. 15레벨 보스는 체력 39,000, 마나 만의 물리 공격력 500, 마법 공격력 500, 물리 방어력 100, 마법 방어력 10을 지니고 있었다. 보스의 스킬로는 암석 돌진, 꼬리치기, 광폭화 난타, 그리고 광폭화가 있었다. 전사의 방패는 받는 피해를 30% 줄여줄 수 있었고 물리 방어력이 최소 300인 방패병 전사는 물리 피해를 300포인트 더 흡수할 수 있었다. 그 계산에 따르면 검은 바위뱀의 직접적인 공격 한 번의 유주는 약 1300의 피해를 입게 될 터였다. 유주는 파티를 맺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만약 수의 가이드에만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그는 10레벨에 혼자 보스에게 도전했을 것이고 어찌어찌 살아남는다 해도 끔찍한 피해를 보았을 것이 분명했다. 거대한 뱀이 기가 터질 듯한 포효를 내질렀다. 쉬아는 녀석이 광란의 돌진을 시작했다고 그들에게 경고했다. 그는 모두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떨어지는 종유석들을 조심하라고 외쳤다. 그는 종유석이 땅에 충돌할 때마다 광역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유준은 떨어지는 종유석 중 하나를 재빨리 피했다. 쉬아는 유준에게 은신 상태를 유지하며 당분간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는 검은 바위뱀이 광폭화 난타를 사용한 후라 현재 약해진 상태지만 10초 내에 최대 체력의 10% 이상을 잃으면 즉시 광폭화를 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두에게 보스의 체력이 20% 정도 남을 때까지 꾸준히 조금씩 깎아내라고 지시했다. 그 시점이 되면 보스가 자연스럽게 광폭화 상태에 진입할 테니 그때 파티원 전체가 가장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 최대한 빨리 쓰러뜨리자는 작전이었다. 유주는 수의 가이드에서 이 스킬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던 것을 떠올렸다. 광폭화는 단순히 보스의 피해량을 2배로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녀석의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까지 대폭 줄여서 검은 바위뱀을 상대하기 극도로 까다롭게 만들었다. 유주는 정정당당 스킬에 까다로운 발동 조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를 사용해 스킬의 약점을 노출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또한 결국엔 검은 양의 저주받은 목걸이를 빼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체력을 늘려주기는 하지만 변이 효과 때문에 물리 및 마법 공격력이 50%나 감소하기 때문이었다. 이대로 목걸이를 계속 착용한다면 검은 바위뱀을 죽일 만큼 충분한 피해를 주지 못해 세 사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다행히 보스의 공격 속도가 그리 빠른 편은 아니었다. 유준이 정정당당의 즉사 효과만 발동시킨다면 광폭화 단계를 완전히 건너뛰고 검은 바위뱀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었다. 한편 검은 바위뱀의 둥지 입구에서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경비병들에게 자신이 찾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그 녀석이 6레벨조차 되지 않았기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여겼다. 경비병 중 한 명이 그에게 일단 들어가서 신원을 확인한 후 입장료는 나중에 내도 된다고 말했다. 궁수가 우두머리에게 다시 생각해달라며 애원했다. 전투에 휘말리기라도 하면 검은 바위뱀이 죽을 때까지 둥지를 빠져나갈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두머리는 그에게 칼을 겨누며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는 다른 부하들에게도 명령에 불복종한다면 밖에 있는 가족들을 몰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당연하게도 이 잔혹한 협박에 겁을 먹은 남자들은 서둘러 둥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목숨을 걸지도 않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며 비아냥거렸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모두에게 검은 바위뱀이 약해진 틈을 타 공격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보스가 광폭화 상태에 빠지면 녀석이 유준과 그 남매를 죽이도록 내버려 둘 작정이었다. 그렇게 하면 마침내 동생의 복수를 할 수 있을 터였다. 궁수는 그런 계획이면 자신들도 죽게 될 것이라며 항변했다. 그는 자신은 죽고 싶지 않다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복종하지 않으면 제 손으로 죽이겠다고 그를 협박했다. 우두머리는 검은 바위뱀이 이미 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지금이 공격할 완벽한 타이밍이라 여겼다.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부하들은 복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누군가 갑자기 보스를 공격하자 쉬아는 경악했다.
그들의 합동 공격이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바람에 검은 바위뱀이 곧장 광폭화에 돌입하려 하고 있었다. 유주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의아해했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아까 마주쳤던 불량배 무리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유에는 재빨리 유준에게 전투 회피석을 사용해 도망치자고 말했다. 그녀는 유준에게 회피석 하나를 건넸다. 유에는 검은 바위뱀이 광폭화에 들어가기 전 10초의 유예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준은 즉시 그 돌을 사용해야 했고 그들은 밖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쉬안과 유에는 이미 회피석을 활성화해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진 후였다. 유준은 자신이 받은 물건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것은 플레이어가 보스전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 희귀 아이템으로 전투 회피석 하나당 무려 5만 골드의 가치가 있었다. 그는 시안이 주저없이 자신에게 이런 귀한 것을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시안이야말로 진정으로 친해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돌은 마법 룬이 새겨진 희귀한 소모품이었다. 부수는 순간 사용자는 즉각적으로 전투에서 벗어나 근처의 안전지대로 순간이동할 수 있었다. 갑자기 검은 바위 뱀에게서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녀석의 뿔에서 자라나 있던 작은 뱀이 산산조각 났다. 이내 그 몸에서 압도적인 힘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검은 바위 뱀이 기가 멀듯한 포효를 터뜨렸다. 시스템은 즉시 녀석이 광폭화 상태에 진입했음을 알렸다. 불량배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졌다. 유주는 은신 상태로 몸을 숨기고 있었기에 검은 바위뱀은 불량배들을 첫 번째 표적으로 삼았다. 우두머리는 부하들에게 공격을 가해 검은 바위뱀이 숨어있는 암살자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우두머리의 얼굴이 돌연 창백하게 질렸다. 화살 하나가 그의 몸을 꿰뚫은 것이었다. 그 화살은 다름 아닌 자신의 팀에 속한 궁수가 쏜 것이었다. 우두머리는 자신의 부하가 감히 자신을 배신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궁수는 그저 비릿한 웃음을 흘릴 뿐이었다. 그는 우두머리를 전투로 끌어들인 이상 전투 회피석 없이는 절대 이 사지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궁수는 이 악랄한 놈만 그들과 함께 죽는 운명을 피해가게 내버려 둘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검은 바위뱀이 그들을 향해 메테오 스트라이크를 내리꽂았다. 유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업자득 인과응보였다. 예상대로 머지않아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그 혼자뿐이었다. 다른 표적이 전혀 남지 않게 되자 보스를 상대로 은신은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 유주는 정정당당의 발동 조건을 드러내거나 약점을 노출하고 싶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평범한 암살자인 척 연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관중은 아무도 남지 않았고 검은 바위뱀은 그를 건드릴 수 있을 만큼 빠르지도 않았다. 여동생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유주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검은 바위뱀의 죽음을 당당하게 선포했다. 그 순간 정정당당히 발동되었다. 유주는 시안과 유에가 전투 회피석을 사용해 이미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광폭화 상태에 진입한 후 검은 바위뱀의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고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은 훨씬 짧아져 있었다. 그 사이 아기를 품고 다가왔던 놈들은 목숨으로 그 죗값을 치렀다. 유주는 그들이 남기고 간 포션들을 쓸어 담았다. 이제 남은 건 유준과 검은 바위뱀뿐이었고 정정당당은 이미 활성화된 상태였다. 검은 바위뱀이 또다시 기가 찢어질 듯한 포효를 내질렀다. 유주는 이제 모든 것을 단번에 끝낼 시간이라고 외쳤다. 이에 응답하듯 보스는 광폭화 난타를 발동시켰다. 유주는 쏜살같이 달려나가 그 공격을 회피했다. 그는 거리를 좁히며 몬스터의 목숨을 거두겠노라 선언했다. 하지만 유준의 공격이 완전히 튕겨나가자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검은 바위뱀은 즉각 메테오 스트라이크를 시전했다. 그 거대한 충격에 유주는 벽으로 쾅하고 처박혔다.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치명적인 계산착오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정정당당히 활성화되긴 했지만 그 즉사 효과를 발동시키려면 여전히 유효한 타격을 입혀야만 했다. 식당에서 플레이어들이 떠드는 걸 엿들은 바에 따르면 방어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결코 데미지에 완전히 면역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유준이 아는 한 완전한 면역을 얻으려면 물리 피해 면역, 마법 피해 면역 혹은 무언가 특별한 기믹이 필요했다. 주는 흑암석 뱀이 갑자기 꼬리치기를 시전하자 두 눈을 크게 떴다. 만약 보스가 단순히 물리 피해의 면역인 거라면 전투 회피석을 써서 안전하게 도망친 다음 흑암석 뱀이 리스폰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도전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특수한 기믹 때문에 면역 상태가 된 거라면 어떻게든 이 교착 상태를 깰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준은 자신이 찾던 것을 정확히 발견했다. 흑암석뱀의 전신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단 하나의 비늘만은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흑암석뱀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광폭화 상태에 돌입했을 때까지 그 부위만큼은 유독 특별해 보였다. 준은 그 무적 상태가 특수 기믹에서 비롯된 거라면 저 독특한 하얀 비늘이 약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준은 흑암석뱀을 도발하며 녀석은 자기 손에 죽어 운명을 바꿀 발판이 될 거라고 선언했다. 흑암석뱀이 유성 강타를 뿜어냈다. 준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흑암석뱀이 그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충돌하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찰나 준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공격을 피했다. 아직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그는 반격을 위해 몸을 비틀어 자세를 잡았다. 그리고 단검을 하얀 비늘에 정확히 꽂아 넣었다. 흑암석뱀이 벼락 같은 포효를 터뜨렸다. 준은 안전하게 땅에 착지했다. 흑암석뱀의 몸이 빛나기 시작하자 준은 이 페이지에 돌입한 건 아닌지 긴장했다. 하지만 마물의 영혼은 마침내 자신을 해방시켜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할 뿐이었다. 잠시 후 녀석의 거대한 몸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시스템이 흑암석뱀 처치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띄웠고 준의 레벨은 순식간에 7로 올랐다. 준은 바닥에 흩어진 전리품들을 살폈다. 드롭된 아이템 중에는 마스터 등급의 장비도 하나 섞여 있었다. 그것은 체력 400, 물리 방어력 60, 마법 방어력 60을 올려주는 10레벨 마스터 등급 흑암 은갑옷이었다. 달빛 효과는 피격 시 마법 방어력의 절반을 물리 방어력으로 전환해 주었고 부활 효과는 체력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최대 체력의 30%를 회복시켜 주었다. 높은 능력치에 강력한 두 가지 효과까지 갖춘 이 갑옷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다. 준은 보스가 떨어뜨린 다른 값진 아이템들로 시선을 돌렸다. 같은 시각 흑암석뱀의 둥지 밖에서 위에는 준을 토벌전에 끌어들인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한편 쉬아는 그 양아치들을 자극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놈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골칫거리였다. 시간이 지나도 준이 나오지 않자 이해의 걱정은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녀는 준이 제때 전투 회피석을 쓰지 못한 건 아닐까 추측하며 여기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지 고민했다. 쉬아는 보스전이 끝났음을 알리는 빛의 장벽이 파랗게 변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대답했다. 만약 그 양아치들이 운 좋게 살아남아 밖으로 나온다면 자기 손으로 직접 놈들을 죽여 쓰러진 영웅의 복수를 하겠다고 맹세했다. 이에는 자신들을 구한 영웅의 이름조차 모른다며 안타까워했다. 잠시 후 마침내 빛의 장벽이 파랗게 변하며 전투가 끝났음을 알렸다. 쉬안이 무기를 치켜들며 이에에게 전투를 준비하라고 소리쳤다. 그때 준이 태연하게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남매는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에는 어떻게 살아남은 거냐며 다급히 물었다. 준은 광폭화 상태에 빠진 보스를 잡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서 시간이 좀 걸렸다고 대답했다. 쉬아는 양아치들이 그를 해치진 않았는지 물었다. 준은 흑암석뱀이 광폭화에 돌입하자마자 양아치들이 가장 먼저 휩쓸려 죽었다고 설명했다. 단 한 놈도 살아남지 못했다. 쉬아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 나서 준은 흑암석뱀이 사제 장비를 하나 떨어뜨렸다고 알려주었다. 남매가 초보자 던전의 나머지 두 보스에 대한 상세 공략을 가지고 있었기에 준은 그 장비와 공략 정보를 교환하고 싶었다. 혼자 흑암석뱀을 처치한 뒤 준은 보스 둥지 입구에서 남매와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준은 그들이 진심으로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고 셋은 서로를 친구로 추가했다. 하지만 자신의 특성이 지닌 상세한 능력을 너무 많은 사람이 알게 둘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남매와 찢어지는 쪽을 택했다. 준은 시안과 위에가 정룡 길드 길드장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은 초보자 던전 보스 두 마리를 솔플하겠다는 준의 말을 듣고 남매는 원래 길드원에게만 제공되던 상세한 공략집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공략집은 너무 상세해서 차라리 난이도를 완전히 없애버린 수준이었다. 하지만 준은 집으로 빨리 돌아가 여동생을 안심시킬 수만 있다면 전투가 쉬워지는 것 따윈 전혀 개의치 않았다. 쉬아는 대형 길드들이 유망한 신인을 미리 발굴해 초보자 던전에 들어가기 전부터 돈과 장비, 아이템을 지원해 주곤 한다고도 설명했다. 자신을 노리던 양아치들이 다 죽었으니 준은 마침내 아무런 방해 없이 잿불의 도시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는 도시의 붐비는 거래구역에서 다른 각성자들과 거래하기 전에 장비와 스킬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었다. 준은 팔고 싶은 아이템들을 전부 꺼내놓았다.
그러고는 대장간을 찾아가 돈을 두둑이 지불하며 새로운 장비 제작을 의뢰했다. 아쉽게도 흑암석 뱀이 떨어뜨린 장비 대부분은 착용 제한이 10레벨이었다. 하지만 도시 곳곳을 샅샅이 뒤진 끝에 주는 마침내 깼을 만한 장비 세트를 맞출 수 있었다. 이제 그의 손에는 무기인 질풍표범의 송곳니검, 방어구인 도마뱀 용의 축복, 그리고 장신구인 검은 양의 저주받은 목걸이가 들려있었다. 정정당당 특성 덕분에 주는 굳이 공격력을 올리는데 집착할 필요가 없었다. 질풍표범의 송곳니 검은 허리케인 질풍표범의 송곳니를 깎아 만든 무기였다. 착용 제한은 5레벨이었고 무려 120의 물리 공격력을 올려주었다. 게다가 5초 동안 사용자의 이동 속도를 100% 증가시켜주는 돌풍 효과도 붙어 있었다. 사용할 때마다 기력 80이 소모되었다. 준이 질풍표범의 송곳니검을 선택한 건 이동 속도 증가 옵션이 기동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려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방어구의 보호 효과가 폴리모프 스킬과 완벽한 시너지를 낸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 둘을 조합하자 전투가 시작될 때마다 엄청난 양의 추가 보호막이 생성되어 생존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정정당당 특성을 가진 이상 준에게 은신은 거의 쓸모없는 스킬이 되어버렸다. 그는 은신 대신 암살자의 무형 스킬을 챙겨 생존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현재 그의 스킬 세팅은 피해량을 40% 줄여주는 무형, 이동속도와 민첩성을 높여주는 2레벨 전력 질주, 무기 숙련도를 올려주는 1레벨 검무, 그리고 전투를 벗어났을 때 분당 5%의 체력을 채워주는 1레벨 자가치유로 이루어져 있었다. 5레벨을 달성했을 때 주는 스킬 포인트를 하나 얻었었다.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던전을 더 빠르게 클리어하고 싶었던 그는 스킬 포인트를 전력 질주에 투자해 기동력을 높였다. 또한 청수마괴 거북의 군중 제어기에 대비해 무략도 가능한 한 넉넉하게 챙겼다. 모든 준비를 마치자 주는 화염마괴 콧불소와 청수마괴 거북을 단번에 모두 쓰러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구쳤다. 하지만 막상 던전에 도착하자 화염마괴 콧불소의 둥지 밖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있는 것을 보고 흠칫 놀랐다. 초보자 던전 보스 중에서 가장 쉽다는 흑암석 뱀을 놔두고 왜 수많은 각성자들이 굳이 이곳에 모여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동생 슈가 집에서 오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주는 일정을 앞당겨 화염마괴 콧불소에게 당장이라도 도전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혼자 온 거냐고 물었다. 준의 화려한 장비를 훑어본 남자는 그에게 파티 합류를 권했다. 하지만 준의 직업이 암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도망쳐버렸다. 준은 남자를 붙잡고 암살자가 뭐 어때서 그러냐며 왜 다들 암살자와는 파티를 맺으려 하지 않는 건지 따져 물었다. 남자는 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저런 풀세트 장비를 쫙 빼입은 녀석이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같은 길드나 지인이 아닌 이상 화염마괴 콧불소 레이드에 암살자를 끼워주는 파티는 절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준은 자신이 그 부분을 간과했음을 인정했다. 화염마괴 콧불소는 마법형 보스인데다 전투 구역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체력이 깎였기 때문에 방어력이 약한 암살자는 제 기량을 발휘하기가 몹시 까다로웠다. 하지만 곧준은 이것이 완벽한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들 앞에서 정정당당 특성을 발동하는 건 언제나 죽기보다 쪽팔린 일이었다. 게다가 사람들이 특성의 발동 조건을 쉽게 알아채고 결국 자신을 카운터 칠 방법을 찾아낼 위험도 컸다. 하지만 중 두 병에 걸린 암살자 행세를 한다면 요란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암살을 예고하며 타깃과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짓조차 의심스럽긴커녕 무척 자연스러워 보일 터였다. 이토록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중 두 병 암살자 컨셉을 확고히 다질 절호의 타이밍이었다. 게다가 사람들은 중 두 병 환자를 자연스럽게 피하고 굳이 말싸움을 하려 들지도 않았다. 일석이조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는 남자를 거칠게 밀치며 암살자가 대체 뭐가 문제고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 거냐고 쩌렁쩌렁하게 외쳤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기가 혼자서 화염마괴 콧불소를 박살내고 오면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힘을 믿어줄 거냐고 당당하게 물었다. 남자는 그저 그를 미친놈 취급할 뿐이었다. 주는 줄을 서서 기다리던 프로페셔널들을 향해 돌아서서 그들 역시 자신의 힘을 의심하느냐고 물었다. 그의 연기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부끄러웠기에 모두가 그를 쳐다보는 것조차 피했다. 주는 자신이 홀로 화염 마성 콧불소를 쓰러뜨려 증명해 보이겠다며 줄의 맨 앞으로 당당히 걸어갔다. 실수로라도 그와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즉시 두려움에 떨었다. 그가 줄의 맨 앞으로 나설 때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 마법사는 한숨을 쉬며 저렇게 심각한 중 두병은 정말 오랜만에 본다고 중얼거렸다. 그녀 옆에 있던 남자는 동의하며 신의 계시 게임이 강림한 이후로 준처럼 피가 끓는 아이들은 점점 더 보기 드물어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준이 꽤 괜찮은 녀석 같아 보여서 참 안타깝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준은 중 두병 행세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기운 빠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연기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화염 마성 코뿔소의 바로 앞에 섰다. 그것은 레벨 15의 보스였다. 준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화염 마성 코뿔소의 죽음을 선언하며 정정당당을 성공적으로 발동시켰다. 그는 보스를 향해 똑바로 돌진했고 즉시 치명타를 입혔다. 준은 화염 마성 코뿔소가 그야말로 암살자의 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교차한 찰나의 순간 놈의 불꽃이 그의 체력을 절반 이상이나 태워버렸다. 시스템은 화염 마성 코뿔소를 처치한 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레벨이 8로 올랐고 용암의 용사라는 칭호를 획득했다. 이 칭호는 그의 마법 공격력을 15% 증가시켜 주었다. 이제 준이 화염 마성 코뿔소를 처리했으니 다음은 청수 마성 거북 차례였다. 그는 단 한 번의 날렵한 공격으로 놈을 쉽게 제거해버렸다. 준의 다음 계획은 3마리의 보스를 반복해서 쓰러뜨려 빠르게 레벨 10에 도달한 뒤 마침내 이 빌어먹을 곳을 떠나는 것이었다. 갑자기 시스템이 숨겨진 조건을 달성했다며 알림을 띄웠고 그의 눈앞에 신비로운 문이 열렸다. 준은 숨겨진 보상인 명계의 실현 초대장을 획득했다. 그는 이 신비한 아이템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보자 던전의 보스 3마리를 단독으로 처치한 후 준은 특별한 아이템을 얻었다. 그것은 명계의 실현 초대장으로 양도가 불가능하고 초보자 던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귀속 아이템이었다. 일단 활성화되면 소유자를 명계의 실현이라 불리는 숨겨진 던전으로 이동시키며 그 실현을 완수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헌과 유 그 누구도 이 아이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기에 준은 특별한 숨겨진 조건을 충족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확신했다. 명계의 실현에 극도로 희귀한 보상이 잠들어 있다고 확신한 준은 이 도전을 시작하기 전 레벨 10에 도달할 때까지 초보자 던전 보스를 반복해서 사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존재는 주변 프로페셔널들의 이목을 끌었다. 몇몇은 이 건방진 청년이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다른 이들은 그가 넘버원 길드인 페가수스 성기사단의 예비 프로페셔널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 가설은 금세 기각되었다. 그 길드의 예비 프로페셔널들은 항상 파티를 맺고 던전에 들어갔기에 그들 중 한 명이 혼자 돌아다닐 확률은 낮았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누군가 그를 알아봤다. 그들은 그를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떠오르는 중 두병 강자이자 화염 마성 코뿔소를 단독으로 처치한 암살자라고 확인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했다. 시스템은 준이 정식으로 프로페셔널이 된 것을 축하했다. 시스템은 생물 식별 기능이 잠금 해제되어 그가 특정 던전 생명체의 스킬과 능력치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렸다. 이제 레벨 10에 도달했으니 마침내 몬스터의 능력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준은 그제야 헌의 가이드북에 적힌 정보가 왜 그토록 정확했는지 이해했다. 준은 더 이상 초보자 던전에서 경험치를 얻을 수 없다는 또 다른 알림을 받았다. 그에게 즉시 떠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졌다.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그는 오직 잿불의 도시에 있는 포털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준은 아니오를 선택했다. 떠나기 전에 아직 이뤄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시스템은 그에게 안전한 목적지를 선택하라며 현재 보스의 둥지 입구 또는 잿불의 도시 광장 구역 중 하나를 제안했다. 준은 다음 단계로 헌이 그에게 준 전투 회피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명계의 실현을 준비하기 위해 잿불의 도시를 선택했다. 준은 새로운 무기와 방어구를 구매했다. 그는 레벨 10 마스터 등급 장비 3피스를 갖추게 되었고 사실상 생존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기분이 들었다. 그의 새로운 장비는 암흑 흡혈 단검, 청수 수룡 구속 반지, 그리고 흑철석 갑옷으로 이루어졌다. 레벨 10에 도달하자 준은 2개의 스킬 포인트를 얻었다. 그는 그 포인트를 무형과 검무에 투자하여 두 스킬 모두 레벨 2로 올렸고 전투 중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더 큰 여유를 확보했다. 광폭화된 흑암뱀처럼 무적 기믹을 가진 몬스터들을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준은 자기 치유를 그림자 가시로 교체하여 공격에 훨씬 더 다양한 변수를 더했다. 장비와 스킬을 최적화한 후 준은 마침내 자신의 준비 상태에 만족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명계의 실현에 도전할 시간이었다.
주는 망설임 없이 명계의 실현 초대장을 사용했다. 초대장은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서 진홍빛 포털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포털 양옆에는 천사와 악마가 호위하듯 서 있었다. 주는 여동생에게 반드시 무사히 돌아가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는 포털 안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시스템은 준을 환영하며 이곳은 222개의 층으로 구성된 1인용 던전이라고 설명했다. 각 층을 완료한 후 그는 보상을 받고 떠날지 선택할 수 있었다. 유일한 의문은 그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였다. 준은 이 던전 안에서 들려오는 시스템 알림음이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을 눈치챘다. 투기장에 들어선 순간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그의 첫 번째 상대는 체력 2만, 마나 500, 물리 공격력 700, 마법 공격력 0, 물리 방어력 100, 마법 방어력 100을 지닌 레벨 10의 마화된 오크 궁수였다. 준은 혼자였기에 더 이상 중 두병 연기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정정당당을 발동시켜 가능한 한 빨리 전투를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또한 물리 공격력을 360이나 올려주는 레벨 10 무기인 암흑 흑철 흡혈 단검을 장착했다. 활성화 시 발동되는 이 무기의 그림자 칼날 효과는 물리 공격력 100마다 민첩성과 이동 속도를 10%씩 최대 100%까지 증가시켜주었다. 두 번째 효과인 피해 갈증은 그가 가한 피해량의 10%를 체력 회복으로 변환해 주었다. 마화된 오크 궁수를 마주한 주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놈을 죽이겠다고 선언했다. 선언을 마치는 순간 정정당당이 성공적으로 발동되었다. 마화된 오크 궁수가 화살을 쏘아보냈다. 주는 곧바로 건물을 발동했다. 레벨 2가 된 이 스킬은 그의 근접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본능적으로 정교한 무기 기술을 구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몬스터를 향해 똑바로 검을 휘둘렀다. 전투는 힘들일 것도 없었다. 몬스터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주는 스킬 포인트를 소모해 건물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틀림없는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깨달았다. 단검을 휘두르는 것은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10년 넘게 훈련해온 것처럼 완전히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명계의 실현 1층을 클리어한 후 주는 도전을 계속할지 묻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속 진행하겠다고 선택했다. 그는 곧 투기장이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도전자들을 끊임없이 위로 실어날라 매번 새로운 적의 무리와 마주하게 했다. 이번에는 문을 통해 두 마리의 몬스터가 나타났다. 하나는 전사 타입의 몬스터였고 다른 하나는 마법사 타입의 몬스터였다. 주는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하고 놈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 선언하며 정정당당을 발동시켰다. 하지만 마법사 몬스터가 즉각적으로 공격해오자 그는 허를 찔리고 말았다. 놈은 빙결 마법을 쏟아냈다. 주는 화염마성 코뿔소의 피로 우려낸 화염 무략을 꺼내들었다. 이 무략은 주변 환경에 대한 사용자의 상태와 저항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동시에 얼음 마법으로 인한 둔화나 빙결 같은 상태 이상을 제거해 주었다. 준이 무략을 들이켜는 바로 그 순간 전사 몬스터가 공격해왔다. 그 일격은 간발의 차로 그를 빗나갔다. 다행히도 청수 마성 거북을 상대했던 경험 덕분에 특수 무략들을 비축해 두기로 한 판단이 옳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주인공은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았다. 마법사가 다시 공격해왔다. 유주는 타깃을 구속하기 위해 청수사성의 반지의 힘을 빌려 용의 구속을 발동했다. 20레벨 장신구는 물리 방어력 120과 마법 방어력 120을 부여했다. 청수의 수호 효과로 인해 물리 및 마법 방어력을 합친 수치의 2배에 달하는 추가 체력이 제공되었다. 두 번째 효과인 용의 구속은 선택한 타깃을 1초 동안 속박할 수 있었으나 20레벨 이상의 적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발동할 때마다 마나 40이 소모되었다. 유준의 단검에서 번개가 뿜어져 나와 마법사를 강타했다. 그는 마법사를 처치한 후 즉시 다음 타깃을 향해 돌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유준과 전사 몬스터뿐이었다. 전사 몬스터가 그를 향해 거대한 망치를 휘둘렀지만 다음에 벌어진 일은 녀석의 허를 완전히 찔렀다. 유준은 거대한 망치의 자루를 타고 곧장 내달렸다. 그리고는 단검을 몬스터의 목에 정통으로 꽂아 넣었다. 유준은 첫 번째 몬스터를 처치했다. 그때 얼음 파도가 그를 향해 날아오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우리의 소녀는 또 다른 몬스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용의 구속은 단 1초 동안만 타깃을 구속할 수 있었다. 지속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다. 혼전 중에는 기습용으로 쓸만했지만 유준이 온전히 의지하기에는 무리였다. 유준은 마법사가 또다시 주문을 영창하도록 내버려 둘 순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즉시 그림자 칼날과 질주를 발동했다. 마법사가 다시 그를 얼리려 했지만 영창이 끝나기도 전에 유주는 이미 녀석에게 도달의 목을 베어버렸다.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보아 높은 층으로 갈수록 마화 몬스터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 뻔했다. 결국에는 모든 클래스가 포함된 완벽한 전투분대와 맞닥뜨릴지도 몰랐다. 피해 갈증이 발동되어 유준의 체력이 1500 회복되었다.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도전이 끝날 수 있기에 신중하게 나아가야 함을 알고 있었다. 시스템은 명계의 시련 2층을 클리어한 유준에게 축하 메시지를 띄웠다. 그리고는 도전을 계속할 것인지 물었다. 유준은 계속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곧 3층에 도달했다. 그곳을 클리어한 후 그는 4층을 향해 나아갔다. 5층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유준은 이미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누적 보상은 경험치 55,000, 5레벨 마스터 등급 장비 선택권 1개, 그리고 장비 강화석 150개에 달했다. 모든 보상은 던전을 떠날 때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이었다. 유준은 이렇게 오래 싸웠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초대장에 적혀있던 엄청난 보상이라는 약속이 거짓말은 아닐까 걱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결국 보상은 줄곧 누적되고 있었으며 5층을 클리어할 때마다 한 번씩 표시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준은 도전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9층까지 거침없이 싸우며 올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10층까지 클리어했다. 이제 그의 누적 보상에는 경험치 55,000, 5레벨 마스터 등급 장비 선택권 1개, 그리고 장비 강화석 550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시스템은 다음 층에서 강력한 마화오크 지휘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그리고 도전을 계속할 것인지 물었다. 유주는 편의점 할머니가 장비 강화석은 신의 계시 전당에서만 개당 20,000원에 판매하는 소모품이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지금까지 얻은 모든 것의 가치를 계산해본 그는 지금 당장 시련을 포기하고 나가더라도 이미 수백만 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현재 장비만으로도 그는 단 2시간 만에 수천만 원을 벌어들인 셈이었다. 그로 인해 유주는 자신이 더욱 강해지고 빨라진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상상하게 되었다. 결심을 굳힌 유주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는 즉시 얘를 선택하고 신의 계시 게임 도전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다음 몬스터가 서서히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유주는 녀석이 엄청난 거구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형체가 완전히 드러나자 적은 20레벨 마화 오크 지휘관으로 밝혀졌다. 그 몬스터는 체력 8만, 마나만, 물리 공격력 1200, 마법 공격력 1200, 물리 방어력 500, 그리고 마법 방어력 500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3가지 위험한 스킬을 구사했다. 울프팽은 부채꼴 모양의 영역의 갓이 박힌 곤봉을 휘둘러 물리 피해를 주고 모든 타깃을 공중으로 띄워 올렸다. 본 스파이크는 가시진을 소환해 마법 피해를 입히고 해당 영역 내의 모든 이들을 속박했다. 마지막으로 군단의 재앙은 체력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발동되며 10마리의 마화오크와 5마리의 마화오크 엘리트를 소환해 녀석을 돕게 만들었다. 유주는 녀석이 높은 공격력, 높은 방어력, 엄청난 체력과 더불어 2개의 광역 군중 제어기까지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설상가상으로 체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때로 몰려와 집중 공격을 퍼부을 터였다. 그럼에도 유주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이 몬스터는 폭주한 검은 바위뱀과 다를 바가 없었다. 유주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녀석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선언했고 마침내 광명정대를 성공적으로 발동시켰다. 그의 계획은 녀석이 스킬을 발동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날리는 것이었다. 유주는 그림자 칼날과 질주를 발동한 뒤 앞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머리 위로 갑자기 가시 박힌 곤봉이 나타나자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주는 마지막 순간에 뒤로 도약하여 가까스로 공격을 피했다. 그 거대하고 육중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마화오크 지휘관은 유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공격해왔다. 괴물이 귀청이 떨어질 듯한 포효를 내지르자 유준의 발밑에 마법진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 직감했다. 유준은 무형화를 발동해 들어오는 피해를 50% 감소시켰다. 그의 바로 아래에서 격렬한 폭발이 일어났다. 그 공격은 유준을 정통으로 덮쳤고 끔찍한 고통이 그의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다. 다행히도 그는 무형화를 2레벨로 업그레이드해 둔 상태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도전은 그곳에서 끝났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거대한 상대가 근접전에서 이토록 위험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 그의 다음 비장의 카드를 꺼낼 차례였다. 마화오크 지휘관이 또다시 귀가 먹먹해질 듯한 포효를 내질렀다.
유주는 그림자 칼날과 질주를 발동했다. 그는 거대한 가시 곤봉을 이리저리 피하며 몬스터 주위를 맴돌았다. 그러고는 거리를 좁힌 뒤 한 무리의 해골들을 소환했다. 유주는 원래 이 스킬을 광폭화된 검은 바위뱀 같은 기믹형 보스를 위해 준비해두었다. 그는 자신이 소환한 해골들이 형성한 옥좌를 향해 돌진했다. 기쁘게도 그 전략은 완벽하게 먹혀들었다. 이 스킬의 이름은 그림자 가시였고 현재 1레벨이었다. 타깃의 그림자를 공격함으로써 유주는 본체의 공격력의 10%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 유주는 10만 달러를 들여 자가치유를 그림자 가시로 바꾼 것이 자신이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중얼거렸다. 마화오크 지휘관은 완전히 허를 찔리고 말았다. 유주는 자신이 10만 달러를 들인 이 일격 아래 녀석이 쓰러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유주는 마화오크 지휘관에게 자신의 경험치와 장비가 되라고 말했다. 그가 해골 옥좌에 놓인 두개골을 내리치자 피해를 입은 것은 다름 아닌 마화오크 지휘관이었다. 시스템은 마화오크 지휘관을 처치한 유준을 축하했다. 그는 2만 경험치, 15레벨 마스터 등급 장비 선택권 3개, 장비 강화석 100개, 장비 승급석 10개, 그리고 행운의 부적 1개를 획득했다. 유주는 도전을 계속하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아무런 몬스터도 나타나지 않자 그는 당혹감을 느꼈다. 갑자기 그를 향해 화살 한 발이 날아왔다. 그는 가볍게 그것을 피했다. 유주는 다음 몬스터가 이미 나타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녀석을 죽이겠다고 선언했다. 광명정대가 즉시 발동되었다. 그의 다음 상대는 10레벨 마화 엘프 궁수였다. 녀석은 체력 10만, 만화 800, 물리 공격력 1500, 마법 방어력 0, 물리 방어력 400을 지니고 있었다. 녀석의 주력 스킬인 속사는 순식간에 엄청난 수의 화살을 퍼부을 수 있게 해주었다. 유주는 전투를 빨리 끝내야 했기에 지구력과 질주를 활성화했다. 마화 엘프 아처가 화살을 빗발치듯 쏟아냈다. 유주는 무형 스킬을 발동해 대응했다. 공격이 꽤 무시무시해 보이긴 했지만 스킬과 장비의 모든 강화 효과 덕분에 유주는 그깟 미미한 피해쯤은 완전히 무시할 수 있었다. 그는 아처의 목을 베어 단숨에 쓰러뜨렸다. 몬스터가 사라졌다. 다시 한번 시스템이 도전을 계속할지 물어왔다. 기이한 문틀에는 10개의 구멍이 있었고 이는 유준이 아직 9명의 적을 더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는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갑자기 몬스터 하나가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 공격에 유준은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다. 유준은 깜짝 놀랐다. 그의 뒤에서 또 다른 몬스터가 나타나 그를 찌르자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 그는 그것이 투명화가 가능한 암살자 타입의 몬스터라는 걸 깨달았다. 유준은 무형을 활성화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놈들둘 다 죽게 될 것이라 선언하며 광명정대를 성공적으로 발동시켰다. 몬스터들이 일제히 그를 공격했다. 유주는 2층의 몬스터 중 일부가 투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다행히도 그 덕분에 그가 미리 해둔 준비가 엄청난 빛을 발했다. 그가 챙겨온 화염기름 병은 부딪히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그 액체는 인화성이 매우 강해 오랫동안 타올랐다. 그는 공기에 닿으면 맹렬한 불꽃을 일으키는 타오르는 마력 콧불소의 침인 마력 콧불소 타액도 챙겨왔다. 유주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그는 그림자 칼날과 질주를 활성화했다. 유주는 첫 번째 몬스터의 방패를 밟고 올라서서 단숨에 목을 베어버렸다. 그러고는 병들을 떨어뜨려 땅에 부딪혀 깨지게 만들었다. 불타오르는 액체 덕분에 숨어있던 다른 몬스터의 모습이 드러났다. 유준의 예상대로 무략 같은 아이템으로 인한 간접 피해는 광명정대의 일격필살 효과를 발동시키지 못했다. 유준은 불타는 몬스터를 공격해 즉사시켰다. 몬스터들의 시체는 포탈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내 시스템이 유준에게 도전을 계속할 것인지 물었다. 유준은 자신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던전이 얼마나 값진 보상을 줄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답했다. 마침내 그는 명계의 시련 22층에 도달했다. 문 너머에 레벨 20의 마화 엘프 지휘관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보스가 기다리고 있다고 시스템이 경고했다. 시스템이 계속 진행할지 물었을 때 유주는 이미 엄청난 양의 보상을 모은 상태였다. 그는 얘를 선택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빛 때문에 유주는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눈부신 빛을 내는지 궁금해했다. 거대한 기둥들이 투기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왕좌에는 인간형 몬스터가 앉아 있었다. 그것은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러 마침내 두 번째 인간이 자신의 앞에 나타났다고 선언했다.
유주는 몬스터가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인간형 몬스터는 어차피 유준이 자신의 손에 쓰러질 테니 자신이 대화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유준은 결코 자신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인간형 몬스터는 고작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벌써 버티기 한계라며 중얼거렸다. 그의 몸에서 압도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유준에게 덤벼보라며 도발했다. 몬스터는 유준에게 자신의 시체를 밟고 넘어서 더 강해지라고 말했다. 그의 상대는 레벨 20의 마화 엘프 지휘관이었다. 체력 10만, 만화 1000, 물리 공격력 2500, 마법 공격력 2500, 물리 방어력 700, 마법 방어력 700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휘관은 두 가지 강력한 스킬을 사용했다. 로고는 지정된 대상을 즉시 표적으로 삼아 대상의 현재 체력 100%에 해당하는 고정 피해를 입혔다. 한편 매장은 대상의 현재 체력 20%에 해당하는 고정 피해를 즉시 입혔다. 또한 투온이라는 패시브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체력이 50%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물리 방어력과 마법 방어력이 즉시 100% 증가했다. 유주는 그 압도적인 강력함에 경악했다. 마화 엘프 지휘관은 그 누구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유주는 골치가 아파졌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화가 통하는 우호적인 NPC처럼 굴더니 갑자기 적대적인 보스로 돌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는 게임이 무언가를 암시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스 몬스터가 주문을 영창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주인공에게 죽음의 저주를 걸려는 속셈이었다. 갑자기 유주는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그는 즉시 무형을 활성화했다. 적이 죽음의 저주를 방출해 그에게 표식을 남기고 현재 체력의 90%에 달하는 고정 피해를 즉각 입혔다. 다행히 2레벨 무형은 받는 피해를 50% 줄여주었고 그 효과는 고정 피해에도 적용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음 스킬을 버텨내지 못했을 거라고 유주는 생각했다. 이어 마화 엘프 지휘관이 매장을 활성화했다. 대상을 지정하면 즉시 잃은 체력의 20%에 해당하는 고정 피해를 입히는 스킬이었다. 지휘관은 반항적인 인간의 영혼이 이곳에 영원히 잠들 것이라 선언했다. 유주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녀석을 죽이러 왔다고 선언하며 맞받아쳤다. 지휘관은 자신이 이곳의 왕이라고 외쳤다. 공격이 유준을 스치고 지나가자 그는 고통에 신음했다. 유준은 이 스킬로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지휘관을 향해 곧장 돌진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마화 엘프 지휘관은 유준이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 선언했다. 또 다른 공격이 유준을 덮쳤지만 그의 예상대로 그를 죽이지는 못했다. 유준은 마화 엘프 지휘관에게 다가가 이제 편히 잠들라고 말했다. 지휘관이 허를 찔린 틈을 타 유준은 유효타 단 한 방으로 녀석을 쓰러뜨렸다. 마화 엘프 지휘관은 사라지기 전 미소를 지으며 자신과 같은 훌륭한 왕을 쓰러뜨린 유준을 축하해 주었다. 그것은 수천 년의 고통을 견뎌낸 끝에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다. 마화 엘프 지휘관의 영혼이 흑암뱀의 영혼과 매우 닮아 있어서 유준은 그들 사이에 숨겨진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마화 엘프 지휘관은 유준이 모든 인간 중 가장 위대한 재능을 가졌다고 말하며 앞으로 더욱 매진하여 한층 더 강해지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신의 계시 게임이 이러한 만남을 통해 플레이어들에게 계속 강해지지 않으면 결국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유준은 확신했다. 레벨 20의 마화 엘프 지휘관을 물리친 후 유준은 경험치 5만, 선택 가능한 15레벨 에픽 등급 장비 3개, 장비 강화석 500개, 장비 승급석 신개, 행운의 부적 5개, 그리고 명계 시면의 초대장을 얻었다. 또한 명계의 시련 20층을 성공적으로 클리어한 보상으로 명계의 전쟁군주라는 칭호도 획득했다. 그 칭호는 선택한 3개의 능력치를 50% 증가시켜 주었다. 시스템은 유준에게 포탈에 들어가 던전을 떠나기 전에 모든 보상을 수령하라고 안내했다. 보물 상자를 열어 클리어 보상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떴다. 유준은 기뻐했다. 이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려 하고 있었다. 그는 보물 상자를 열었다. 그러자 수많은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었다. 유준은 그 모든 아이템들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때 갑자기 황금빛 수정 하나가 금이 갔다. 시스템이 명계의 시련을 클리어한 유준을 축하했다. 그는 무려 28만 경험치를 누적하여 레벨 16으로 올랐다.
이제 레벨 16에 도달했으니 마침내 획득했던 3개의 에픽 등급 장비를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스템이 몇 개의 장비를 선택할지 물었다. 준은 얘를 선택했다. 놀랍게도 그의 눈앞에 여러 무기들이 나타났다. 시스템은 원하는 무기를 선택하라고 지시했다. 알맞은 무기를 고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다. 준은 자신을 기다리며 슈가 울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슈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가는 손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또 오시라고 말했다. 가게가 조용해지자 그녀의 얼굴에 근심 어린 표정이 떠올랐다. 나이 지긋한 여사장님은 오빠가 똑똑하고 믿음직스러우니 아무런 나쁜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가게로 들어오는 것을 눈치챘다. 슈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내고 손님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확인한 순간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다. 곧바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바로 오빠였다. 준은 별다른 큰 위험 없이 명계의 시련을 클리어하고 초보자 비경을 무사히 빠져나왔다. 공명정대의 진짜 능력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그는 특성 랭킹의 모든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돌렸다. 이로 인해 프로 길드에 가입하기는 훨씬 힘들어지겠지만 준은 자신과 여동생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희생이라고 생각했다. 얻은 대량의 아이템을 빠르게 처분하기 위해 그는 게시의 전당 공식 경매장을 통해 물건들을 팔았다. 수수료가 무려 40%나 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모두 팔고 나자 그의 계좌 잔액은 감히 상상도 못해본 금액에 도달해 있었다. 준은 슈를 데리고 나가 마침내 둘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격표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드디어 돈 걱정 없이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었고 이 모든 게 초보자 비경을 단 한 번 클리어해서 얻은 결과였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준은 여동생을 위해 많은 것들을 샀다. 점점 더 강해짐에 따라 준은 앞으로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장은 이미 그가 산 물건들만으로도 양손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했다. 그는 여사장님께 선물을 드리며 지난 세월 동안 자신들을 보살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고 나서 준은 예전 사장님을 찾아갔다. 사장님은 자신의 가게에서 드디어 프로가 나왔다며 뛸 듯이 기뻐했다. 그는 가게에서 누가 행패를 부리면 준이 돌아와서 대신 혼내줘야 한다며 농담을 던졌다. 그 말을 들은 슈는 사장님이 오빠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지었다. 선물 돌리기를 마친 남매는 택시를 잡았다. 슈는 차 안에서 쉴 때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깊은 잠에 빠졌다. 준은 슈가 지난 이틀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거라고 짐작했다. 그는 산 물건들과 함께 슈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깨지 않게 준은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혀주었다. 그가 막 돌아서려던 찰나 슈가 갑자기 그를 붙잡았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준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나지막이 오빠를 불렀다. 준은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슈가 다시 평온하게 잠들 때까지 그녀의 곁을 지켰다. 한편 페가수스 타워의 길드장 사무실에서는 한 직원이 안절부절 못하며 사과하고 있었다. 그는 상대방이 신분을 숨기고 있어 그 누구도 추가적인 정보를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길드장은 해칠 의도가 없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침착하게 직원을 안심시켰다. 그의 클래스는 언데드, 직업은 성직자였으며 부활의 군주이자 언데드의 비가라는 이명으로 불렸다. 신분을 숨긴 자를 조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그저 상황을 물어본 것뿐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부하는 재빨리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길드장은 실제로 해준 게 없으니 감사할 필요는 없다고 부하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푸른 불꽃으로 그 남자를 쳤다. 남자는 즉시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이 스킬은 비탄의 노래라 불리는 것으로 명계에서 고통받는 원혼을 일시적으로 소환해 근처의 대상에게 들러붙게 만들었다. 그 원혼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문을 가해 희생자가 30초 동안 꼼짝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내 남자는 쓰러졌다. 길드장은 누군가에게 연락해 당장 사무실로 와서 쓰레기를 치우라고 지시했다. 청소복을 입은 여러 명의 사내들이 청소 도구와 커다란 통을 들고 곧 도착했다. 길드장은 각 각성한 SSS급 특성 보유자가 단숨에 특성 랭킹 50위권에 진입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건 게시의 전당 마스터인 주다가 처음 프로가 되었을 때였다. 청소부들은 작업을 마친 뒤 정중하게 물러났다.
그 사이 길드장은 그렇게 엄청난 특성을 지닌 자가 왜 숨어 지내는 걸 택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초보자 비경을 클리어한 후 주다가 공개적으로 신분을 밝혀 랭킹 43위에 올랐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그 결정 덕분에 그는 자신의 깃발 아래 수많은 천재들을 모아 계시의 전당을 설립할 수 있었다. 길드장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그런 일생일대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바보는 없을 거라 확신했다. 그가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그 미지의 특성에 절대 밝혀져선 안 될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약점을 알아채는 순간 그 특성은 완전히 쓸모없어지고 말터였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구체화되자 길드장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다. 그가 누구보다 먼저 그 자를 영입한다면 홀리오더 페가수스는 제2의 계시의 전당이 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었다. 그에게 이 정체불명의 천재는 완벽한 체스말에 불과했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 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길드장은 주다가 과거 명계의 시련이라는 숨겨진 비경에 들어가 5레벨 마스터 등급 장비를 얻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 이후로 그 정도 수준의 장비를 얻은 자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그는 부하에게 지시하여 프로 전용 포럼에 5레벨 마스터 등급 장비를 각각 1억에 매입하겠다는 공지를 올리게 했다. 판매 의사가 있는 자는 그에게 연락하라는 내용이었다. 부하는 즉시 명령을 받들었다. 낚싯바늘은 이미 던져졌고 길드장은 충분하고도 남을 미끼를 준비해둔 상태였다. 이제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다시 우리의 주인공 시점으로 돌아와 주는 침대에서 쉬고 있었다. 슈가 그를 부르며 밥 먹을 시간이라고 말했다. 주는 지금 몇 시냐고 물었다. 그녀는 벌써 아침 6시 반이라고 알려주었다. 곧 학교 가는 버스를 타야 하니 빨리 세수하고 양치질부터 하라고 재촉했다. 슈는 빵과 수프를 차려주었다. 최근에 음식을 잔뜩 삭기해주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녀는 아침엔 가볍게 먹는 게 몸에 더 좋다고 설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슈는 식사를 마쳤다. 그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나갈 채비를 했다. 하지만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설거지 당번은 오빠라고 못을 박았다. 주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안심시켰다. 아침을 다 먹은 후 그는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준과 슈가 아직 어렸을 때 그들의 부모님은 돌아가셨다. 프로들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던 대혼란의 시대에 목숨을 잃은 것이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는 쓰리잡을 뛰었고 슈는 방과 후 매일 식료품점에서 일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준이 프로가 되었기에 그는 그 힘들었던 시절이 영원히 자신의 일부로 남을 것임을 받아들였다. 그는 지금 사는 집이 슈의 학교에서 너무 멀어 아침 8시 전에 도착하려면 새벽 6시에는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는 이것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부분이라고 결심했다. 10여 분 뒤 주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학교 근처 집값이 한 평방미터당 무려 100만에 달했고 이는 그가 목숨을 걸고 번 돈으로도 거실 하나 겨우 살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는 션베이 고등학교 근처 집값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싼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더라도 주는 슈를 위해 그 집을 반드시 사겠다고 다짐했다. 명계의 시련을 클리어한 보상으로 에픽 등급 장비 새 부위를 선택할 수 있었고 이는 레벨 20이 될 때까지 쓰기에 차고 넘쳤다. 그래서 유주는 남은 마스터 등급 장비들을 팔아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개인 거래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포럼을 뒤지기 시작했다. 신의 계시의 전당에 40%라는 막대한 수수료를 떼이지 않고도 집을 살 돈을 모으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포럼 상단의 고정 게시물에는 5레벨 보라색 등급 장비 한 부위에 1억을 제시하는 글이 있었지만 대면 거래를 조건으로 걸고 있었다. 유주는 아연실색했다. 아무리 보라색 등급 장비라 해도 고작 5레벨짜리 장비 하나가 어떻게 1억씩이나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순간 유주는 엄청난 노다지를 발견한 것만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다시 냉정하게 되짚어보았다. 이 세상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공짜 점심 따위는 없다는 걸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게 뻔했다. 안전하게 간을 보려면 실명 인증이 안 된 부계정을 찾아야만 했다. 만약 그놈들이 흉악한 속내를 품고 있다면 유주는 적어도 그들의 정체부터 먼저 까발리고 싶었다. 그리고 거래가 안전하다는 게 확인만 된다면 마침내 집을 살 충분한 돈을 손에 쥘 수 있을 터였다. 신의 계시의 전당 능력자 통신센터에 도착한 유주는 누군가 명계의 시련에 도전하기 위해 미리 장비를 준비해 둘 거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다. 한 부위당 1억씩 세 부위를 모두 팔면 무려 3억을 벌 수 있었다.
거래가 순조롭게 끝난다면 유주는 슈를 위해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줄 생각이었다. 그래야만 언젠가 자신이 던전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동생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유준이 건물에 발을 들이는 순간 경비원 한 명이 다가와 누군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렸다. 유준은 특성 순위표에서 자신의 이름을 숨겼고 포럼에서도 부계정으로만 소통해왔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신의 계시의 전당 측에서는 그를 그저 흔해 빠진 무명천지로 여겨야 마땅했다. 그렇기에 일개 경비원이 콕 집어 자신을 불러 세웠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유준은 발길을 돌리려 했지만 경비원은 계속해서 협조해달라며 그를 재촉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자들의 농간에 속절없이 휘둘릴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는 주도권을 다시 쥐고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빠르게 모색하기 시작했다. 유준은 처리해야 할 다른 일이 있다며 경비원을 따라가길 단호히 거절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유준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정정당당에 얽힌 비밀이 까발려지는 게 싫다면 얌전히 경비원을 따라오라고 협박했다. 유준은 당장 정체를 밝히라고 다그쳤지만 상대방은 직접 만나면 자연스레 알게 될 거라며 여유롭게 대답했다. 게다가 그를 해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안심시키기까지 했다. 신의 계시에 전당 직원을 부릴 수 있는 데라 유준이 정정당당 특성을 가졌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자라면 이 만남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유준은 경비원에게 앞장서라고 지시했다. 그를 따라가며 유준은 장비야 언제든 팔 수 있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거듭 상기시켰다.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남자가 도착했다. 그는 판매자가 익명의 부계정으로 바꾸긴 했지만 확실히 오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고 보고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는 다름 아닌 신성기사단 페가수스의 길드장이었다. 그는 부하에게 그 정체불명의 판매자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부하는 자신의 심리학 박사 학위까지 걸며 그 의문의 판매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찰떡같이 믿고 기꺼이 대면 거래를 승낙했다고 초조하게 보고했다. 길드장은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는 심리학 박사 학위를 가진 자라도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며 냉랭하게 일갈했다. 부하는 아직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길드장은 기회란 오직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법이라고 일깨워 주었다. 그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듯 자신의 부하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그러고는 가볍게 보랏빛 에너지를 뿜어내어 그 남자를 순식간에 기절시켜버렸다. 잠시 후 지정된 장소에 도착한 유주는 방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천천히 그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방 안에서는 누군가 그를 향해 명계의 시련을 클리어하고 SSS급 특성 정정당당을 각성한 능력자라 부르며 인사를 건넸다. 남자는 그를 암살자 유준이라 칭하며 이 자리에 와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유준은 당장 정체가 뭐냐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 젊은 남자는 자신을 신의 계시의 전당 부전당주의자 SSS급 특성 비전 해체의 소유자인 지샤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자신이 화염의 재앙 지러시의 손자라는 사실도 밝혔다. 즉 유준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젊은 남자가 다름 아닌 지샤오이 본인이었던 것이다. 지샤오이는 유준에게 투자하여 그가 전당주 재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설명했다. 사오이는 그 목표를 이루어냄으로써 자신의 할아버지를 뛰어넘어 세계 최강의 마법사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